안녕하세요. 영화 파묘를 통한 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콘텐츠로 발표하게 된 정유빈입니다. 파묘라는 영화를 통해 단순히 줄거리나 흥행 요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묘를 보면서 느꼈던 질문들, 한국형 오컬트 장르가 어떻게 역사적 상징과 문화적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4가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감독과 제작 배경을 통해 영화가 만들어진 맥락을 짚고, 이어서 파묘의 스토리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며 영화의 전개 구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영화 속에서 역사적 상징과 그것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 요소들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콘텐츠가 나아가는 방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독 및 제작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묘는 장재현 감독의 작품인데요. 장재현 감독은 2015년 검은 사제들 그리고 2019년 사바하를 통해 한국형 오컬트 장르에 대한 자신만의 색을 확실히 드러냈으며, 이번 파묘는 장재현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입니다. 장재현 감독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한국적인 정서와 종교적 세계관 안에서 풀어내며 한국 오컬트 장르를 개척한 독보적인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는 주 쇼박스가 배급사로 참여했고, 주 MCMC와 파인타운 프로덕션이 기획과 투자 그리고 제작사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프로듀서를 맡은 김영민은 기획력과 제작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인물로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스토리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당 화림과 제자 몽길이 LA에서 의뢰를 받으며 시작됩니다. 의뢰인이 아이와 가족들이 원인 모를 병과 환청에 시달리는 상황인데요. 화림은 조상의 묘자리에 문제가 있는 묘바람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화림은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진과 함께 파묘를 진행하려 하지만, 상덕은 묘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한 차례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 국과 함께 파묘를 감행하면서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묘가 자리한 곳은 산 정상의 흉지였고, 불의 기운이 흩어지는 바람 많은 지형이었습니다. 묘 뒤엔 햇빛이 들지 않는 숲이 있었고, 귀신이 드나드는 기문 방향인 북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비석에는 이름이 아닌 좌표만 적혀 있었고, 오르는 길에서는 여우 4마리가 등장합니다. 상덕은 여우가 묘자리와 상극인 동물이라며 이 터가 음기가 지나치게 강하고 위험한 장소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상덕은 마치 누군가 악의적으로 선택한 묘자리 같다고 판단하고, 이 묘를 추천한 인물이 기순회라는 본명을 가진 스님이란 점에서 알게 되며, 사건은 점점 미스터리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굿과 파묘는 무사히 끝났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화장이 미뤄집니다. 그 사이에 관이 열리면서 지독한 원한을 가진 혼이 탈출하게 되고, 후손들이 하나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이는 화장을 통해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원혼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데요.
상덕은 일꾼 한 명이 동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묘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수직으로 박힌 거대한 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은 첩장, 즉 다른 관 위에 덮어씌운 이중관이었고 그 안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전기를 끊기 위해 새말뚝을 박았던 일본 장수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순간 영화는 개인의 원혼을 넘어 민족의 역사와 엉킨 이야기를 확장되며 공포의 서사가 강한 역사적 상징성을 띠게 됩니다. 사무라이 정령에 의해 크게 다친 봉길이를 살리기 위해 화림과 상덕 그리고 영근은 다시 한번 정령을 소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 정령은 단순한 혼령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 박힌 쇠말뚝 그 자체 그 말에 금의 속성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음양오행의 상극 원리를 활용합니다. 금을 이기는 속성인 목, 즉 물에 젖은 나무를 활용해 점령을 제압하고 결국 사무라이의 원혼을 소멸시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지닌 역사적 상징성과 그것이 현재의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오컬트 장르에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해 민주주의적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은 실존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사용해서 영화 속 역할과 역사적 인물의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풍수사 김상덕은 주체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인물은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역임하고 반민특위위원장이었던 19세기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로써 땅의 기운을 읽는 풍수자의 역할을 민족의 기운을 상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당 이화림은 사건의 발단자로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조선이용군에서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이화림에서 비롯되었고 초자연적 영역에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징적 존재로 그려집니다. 또한 장의사 고영근은 실무를 맡고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는 조력자입니다. 그 이름은 개화기 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활동했던 개혁운동가 고영근을 떠올리게 하며 죽음을 다루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역사를 정리하고 치유하는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림의 제자 윤봉길도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홍커우 공원 투탄의거의 윤봉길 의사에서 따왔으며 민족적 사명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영화의 중심 사건인 파묘를 의뢰한 박씨 가문은 친일파의 후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 박지용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박근현의 이름은 실제 을사오적 이름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을사오적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으로 나라를 일본에 넘긴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입니다. 특히 박지용이 관을 열지 않고 통째로 사장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박근현이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묘의 주인공 박근현은 자신이 묻힌 자리가 악지 그리고 더 험한 것 위에 임을 알고도 그 자리에 묻히도록 내버려둔 후손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차례로 후손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는 박지용의 부모를 죽이고 손자를 몸에 빙의한 채 나치식 경례를 하며 여전히 일제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잔재가 지금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친일파의 마지막 후손인 어린아이를 끝내 희생시키지 않는데요. 장재현 감독은 친일파의 후손은 조상으로 인해 부를 누리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만 벌을 받아야 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감독의 소신이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오컬트 장르를 통해 역사적 반성과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 속의 요괴 누레온나의 등장입니다. 누레온나는 여자의 머리를 한 뱀의 형상으로 일본 설화에 등장하는 요괴입니다. 영화에서는 아래에 묻혀있던 진짜 험한 것을 봉안하는 과정에서 함께 묻힌 존재로 등장하는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앞서 김상덕이 보았던 첫 번째 관 근처의 뱀은 한을 풀어주면 소멸되는 한국의 전통 혼령이었다면 두 번째 관에서 일꾼이 마주친 누레온나는 특정한 원한 없이 무작위로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다음은 김상덕의 의미 있는 한말 구절입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여기서 범은 한반도를 상징하는데 한반도의 중심을 가르는 태백산맥을 범의 허리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기를 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일본 사무라이 시신이 2m가 넘는 말뚝과 함께 한국의 허리, 즉 태백산맥 자리에 묻혀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숨기기 위해 친일파가 세운 부잣집 묘 아래에 이중으로 덧방을 해놓았습니다. 묘 주변에 있던 여우들은 일본을 상징하는데요. 일본어로 여우는 키츠네라고 하며 영화 속 기순의 스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친일파와 같은 의미로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화는 전통 신앙을 단순히 미신으로 보지 않고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 속 문화 원형으로 새롭게 해석됐습니다. 우리 문화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단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진짜 옳은 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한다는 정의로운 역사인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컬트 장르를 통해 과거 친일 청산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이 평소 몰랐던 마음속 깊은 역사 기억과 감정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면은 전통과 역사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결합한 의미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묘가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메가트렌드 문화원형 스토리텔링을 관점에서 보면 그 메시지는 훨씬 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그리고 이 고유한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파묘는 친일파 조상과 독일 독립운동가 이름을 지닌 후손들의 대립을 통해 과거를 직면하고 정의로운 역사인식을 세우는 일이 문화보존의 첫걸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속이나 풍수처럼 오랫동안 미신으로 치부됐던 전통 요소들이 영화는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적 맥락이 담긴
문화 원형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런 전통 서사를 오컬트라는 대중적 장르 안에 담아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경 없는 이야기의 전쟁 시대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지키는 방식은 단순히 과거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계인과 나눌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로 풀어내고 더 이상 사람들의 감정이 닿도록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묘는 단지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 원형이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